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택시로 서울에서 속초로 출근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택시비가 얼마 나왔을까가 궁금하군요. 택시 타고 그 먼 거리를 출근해야 할 이유 역시 궁금하고요.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회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음주운전자 때문에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읽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벌금 700만 원이 뭐냐 이러면서 저희가 참 어이없어 했는데 맞아요. 이 말을 검찰이 들었나 봐요. 오. 그 방송이 나가고 3일 후인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7월 1일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개 단서 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아, 음주 사망사고면 무조건 구속이다. 그렇죠. 저희 방송은 합의와 정말 관계없이. 들었는지. 이거는 뭐 저희 방송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네. 절묘하다기보단 맞아 절묘하지. 사회다의 영향력이 벌써 이렇게 컸다. 아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5회쯤에 저희가 28 취준생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까르페 디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이준호 씨가.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포털에 네. 까르페 디엠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거예요. 헐. 그리고 한경은 더 있었는데 네. 9회에 저희가 사주 카페 얘기 네, 맞아요. 했었던 했어. 기억나요? 네. 그때 도화살, 뭐 역마살 네네네, 이런 얘기를 맞아. 했는데 네. 포털에 도화살과 역마살이 실시간 검색어로 뜬 거예요. 아, 그 방송이 나간 그날이요? 네, 그 다음 날. 그래요? 그 그러면 다음 날? 네. 우리가 사회다의 영향력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게 뭔가 망설여져서 좀 두고 근데 왔는데 지금 벌써 세 번의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 번의 사례가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의 사례가 있어요. 네. 정신 차리십시오, 두 분.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더 신중히 진짜 진짜 우리가 예. 아니 프로포폴은 내가 맡고 왔는데 왜 두 분 상태가 이러세요 오늘? 참고로 성취자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우리 네. 저 최규하 씨 오늘 건강 검진 네. 그 수면 내시경하고 수면 네, 내시경. 오신다고요? 잠이 안 깨가지고 미치겠네요 지금. 네. 그 프로포폴을 맞고 왔어요. 네. 가슴이 이런 설명 안 해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요즘 프로포폴 때문에 구속 수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또 마약 연예인이 또 요즘 그렇지. 구설에 올랐죠. 실시간 검색어에 뜨겠는데요. 오해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건강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택시로 서울 속초 출근 잊을 수 없어요. 네, 서울 속초를 택시로 출근했다니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요. 6월 22일에 장윤선 시민기자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재미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속초에 배정을 받으셨네요. 본사에서 전화 받으셨죠? 네. 3명이 한 팀이던데요. 버스 타야겠죠? 강남터미널에서 3시간 반쯤 걸린답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감기가 심해서요. 약을 계속 먹고는 있는데 잘 안 낫네요. 아휴, 차 오래 타는 거 이거 정말 사람 죽이는 일이죠. 아무튼 대체는 안 될 테니 조심해서 몸 관리하세요. 집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40-50분. 거기서 3시간 30분 걸려 속초 터미널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논술 강의를 해야 하는 속초 모 고등학교까지.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 출퇴근에만 거의 9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괜찮다. KTX가 있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대도시들,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만은 못해도 왕복 10시간을 훌쩍 넘기는 순천이나 해남보다는 낫지 않은가. 우리 회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렇다. 제발 KTX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먼 데 가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몇 번 간다. 이런 기본 회차가 정해지면 얼마나 좋아. 그랬다. 2000년대 중후반쯤 어쩌다가 논술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방 고등학교에 논술 강사로 파견되는 일로 먹고 사는 이들이 있다. 지금까지도. 논술 시험이라는 전형이 생기고 확대되면서 탄생한 신종 직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이 논술을 보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논술을 보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기에 생겨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수험생들의 절대 다수가 혹은 학부형들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온 강사들에게 프리미엄을 준다. 자, 여기 선생님들은 다 서울 명문대를 나오신 명강사분들로 여지없이 서울 명문대에 힘을 주며 우리를 소개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틀에 박힌 말도 틀리진 않다. 실제로 논술 파견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 중 명문대 출신은 흔하다. 석사, 박사는 발에 채일 정도고 해외 유학파도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선생님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하곤 했다. 어허, 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들 그래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대학 강의를 하거나 학문에 몸바칠 이들이 밥벌이를 위해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사교육 파견 교사로 나서게 됐다. 완전한 비정규직. 한 달에 몇 번이나 강의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노동구조. 그럼에도 제주도든 거제도든 순천이든 정선이든 열 몇 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거부할 수 없는 현대판 지식 장돌뱅이들이 탄생한 것이다.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여기서 받는 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을 받고도 대학 강사랍시고 전국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 식구들 밥값이라도 벌죠. 시간 강사 시절에는 장모님 눈치도 보이고 아내한테는 죄인이라 기도 못 펴고 살았으니까요. 함께 속초로 가는 김 선생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토로했던 말이다. 그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커피숍에 앉아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딘가에 발표할 소논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왜 안 오죠?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친구가 이게 어젯밤에 술 약속 있다고 하더니 뻗은 거 아닌가요? 이 버스 놓치면 이제 없는데. 김 선생이 전화를 넣는다. 통화는 되지 않고 시간은 흐른다. 초조해진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겨 수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중대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선생님 일당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바닥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음 강의를 못 맡을 수도 있다. 이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기요, 제가 숙취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학교에서 봬요. 내가 알기로 그는 운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올까? 김 선생은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를 주무르며 따각따각 노트북을 두드렸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창에 기대에 잠들었다. 이날 나는 몸이 안 좋아 항생제를 잔뜩 맞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시작한 뒤로 몸이 무척 안 좋아졌다. 나는 아마 이 선생은 양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부산 수업에 늦어 비행기를 타고 온 선생님, 해남 수업에 늦어 여수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온 선생님. 그날 일당은 물론 이전에 번 돈까지 날리면서도 지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쌤, 일찍 오셨네요. 비행기 시간이 잘 맞았나 봐요.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온 이 선생이 학교 정문 앞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양양에서 속초도 꽤 거리가 되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왔을까? 비행기는요. 택시 타고 왔어요. 비행기 시간도 안 맞더라고요. 네? 택시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택시라니. 이런 경우에는 왕복 요금을 내야 하지 않은가? 이 선생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얼마 줬냐고 묻지 마세요. 속 아프니까요. 각자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을 모아 겨우 한 반을 꾸렸지만 글쓰기니 토론이니 하는 새로운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력이 많이 모자랐다. 그래도 서울로 대학을 보내겠다고 오징어 잡고 밭을 갈아서 마련한 돈으로 시작된 강의였다. 아마도 그런 사연들 때문에 목이 퉁퉁 붓고 수십만 원 택시비를 날리면서도 오게 되는 것 아닐까? 지방 수업을 하면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사명감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한다. 오후 10시. 수업이 끝났다. 막차는 오후 11시 30분까지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터미널 화장실에서 일회용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워야만 했다. 맨 얼굴이 창피한 것은 초보 선생님의 경우다. 서울에 새벽 3시에 떨어지고 집에 가면 새벽 4시가 되는 이 특별한 퇴근길을 화장한 얼굴로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그 먼 퇴근길에 바라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깨지 말고 잠드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불을 꺼주는 버스가 환하게 불 켜진 기차보다 덜 피곤하다. 선생님도 애 키우셔야 되고 더 나이 들면 이런 일 못하실 텐데요. 으스스하게 온몸을 조여오는 한기 속에서 이 선생이 담배를 피우며 묻던 그날, 새벽 휴게소를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항생제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났고 택시비로 수십만 원을 날렸을 이 선생의 짜증 섞인 피로가 온몸으로 전달됐다. 그럼에도 이 일을 못하게 될까 걱정하고 다음은 어디를 가나 본사에서 또 연락이 언제 올까 기다렸던 그날은 잊히지 않는다. 본사에서 대치동이 학원 오픈한답니다. 장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실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경쟁이 치열할 텐데. 선생님은요? 쌤 강의야 다들 알아주잖아요. 저야 뭐 아시다시피 전 학벌이 딸리잖아요. 지방대 출신이 대치동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보따리 장사나 계속 해야죠. 고향에서 학원 하나 오픈할까 했지만 시골에서 논술학원이 되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전국이 출퇴근길이었던 나의 떠돌이 생활은 계속됐다. 김 선생은 끝내 교수 임용이 되지 못했다. 강의 전담만 몇 번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끊겼다. 탁월한 강의 실력을 자랑하던 이 선생은 좀 더 큰 회사로 옮겨가서 여전히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한다. 수많은 지방 학생들은 아직도 서울을 꿈꾼다. 그리고 지금도 10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견뎌내는 이 시대의 장돌뱅이들이 있다. 부디 바란다. 그들이 건강하기를, 지각하지 않기를, 그리고 어딘가에서 덜 필요한 일을 하게 되기를. 21세기의 지식 장꾼들이여,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꿈을 꾸며 서울에 올 때까지 그 꿈을 깨지 마시라.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시작 부분에서 이 택시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이 글에서는 안 가르쳐주네요? 글에서는 안 나왔네요. 네. 그거는 이따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현대판 지식 장돌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네. 참 이거 표현이 참 되게 적합하네요. 장돌뱅이. 장돌뱅이. 여기저기 메밀꽃 이제 필 떠들어. 무렵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장돌뱅이 하면 항상 메밀꽃 필 무렵이 이어서의 먼저 메밀꽃 생각나죠. 필 무렵. 동의의 왼손에
그렇지. 채찍이 들려 있었던 마지막 것이었다. 장면이 예, 아주 인상적이었던. 근데 진짜 저희가 사이다 21회째입니다. 지금 네. 21편에 사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네. 네. 그 중에 저는 그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한 느낌을 좀 이번 글을 읽으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효석의 매물꽃 필 무렵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맞아요. 읽는 듯한 느낌 들지 단편소설 있는 것 않으십니까? 같고 시점도 오가면서 아, 얘기를 들려. 마치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이 누구죠? 저 남녀 간의 홍상수 감독. 맞아요.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어. 왠지. 저는 그 느낌을 어디서 딱 받았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주요 등장인물이 글쓴이, 글쓴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김 선생님, 교수를 준비하시던 김 선생님 그리고 숙취 이 선생님, 이 숙취 이 선생님 요 세 분이 이제 핵심 주인공들이신데 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선생은 끝내 교수 임명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선생은 잘 더 큰 회사에 가서 여전히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면 딱 해주는 모습 딱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직접 살려가지고 이 장면을 그려주신 것들이 네. 이거 굉장히 짧은 이게 원고질 한 20매 정도 될까요? 그 짧은 손바닥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우리 오마이뉴스에 올라오는 사는 이야기 중에 간혹 이 소설 같은 작품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 이야기를 완전 소설처럼 소설 전개 방식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아무튼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보통 글쟁이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정말.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도 이러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분이라면 논술 강사는 아니고 아. 수학 강사예요. 아. 수학 강사인데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한 번 가면 그냥 한 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하고 오는 건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교육청이 이렇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른바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강을 하는 거예요. 아. 특강을 해서 네. 그게 꽤 좀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지역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소개받으시겠네요. 여기 선생님들은 그렇지. 서울 명문대 명문대를 나오신 명강사분들로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예. 그 선배는 차도 외제차 뽑고 네. 그랬어요.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시는지. 저도 예. 대학교 다닐 때 네. 압구정에 있는 마치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 대사 같은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아니, 압구정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국어 네. 선생님 조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국어 선생님 조교로요. 조교로. 그 네. 국어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개인 조교를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못 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외제차에 막 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었는데 네. 식사는 늘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김밥으로 때우시고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식사 한 끼를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글도 보면 이분들도 사실 식사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보면. 하긴 저도 과외랑 학원 강사 일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요?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학생일 때 지금까지 제 인생 30여 년 인생에서 월 수입 가장 최고를 찍었던 때는 바로 그 논현동에서 학원 선생할 때. 오, 그래요? 예, 논현동 학생 논술학원에서. 학생에서. 예. 학생으로. 복학하고 나서 이제 27, 8 그럼 그럴 때. 등록금을 그거로 다 했겠네. 네. 다 됐고 술도 그걸로 뭐 보는 사람마다 아무나 다 술 사주고 가산 탕진하고 저는 지금 떡볶이로 끼니를 때우고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장윤선 씨와 전화 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장윤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2000년대 중후반이라고 했는데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전국의 출퇴근길이었던 나의 떠돌이 생활은 계속됐다라고 쓰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은 한동안 이제 병행을 하다가, 네. 예, 지금은 제가 그냥 따로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떠돌이 생활은 청산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 지금도 10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견뎌내는 이 시대의 장돌뱅이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논술 강사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논술 수요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논술 선생님이 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족한 데들이 있어요. 네. 네, 특히 이렇게 뭐 좀 약간 오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논술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아. 지방의 좀 작은 도시들.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큰 도시들도 나름 또 부족하다고 하는 데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걸 또 회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네. 이른바 떠돌이 생활을 하실 때요. 네네네. 한 번 가면 몇 시간 강의를 하시나요? 한 번 가면은 강의 자체는 3시간이고요. 3시간이요? 예, 네. 3시간 연속해서 하는데 보통 그 강의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찍 끝나도 10시 전에는 끝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밥 먹고 하다 네. 보면 7시 정도에 시작해서 네. 또 10시에 끝나게 되죠. 네. 아, 그래요? 네. 예. 그 실제 그 선생님들 중에 명문대 출신은 흔하디 흔하다. 석사, 네. 박사는 발에 채일 정도고 해외 유학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왜냐하면 이 고등 논술이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진짜 때로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지를 만드실 때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네. 해설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다 진짜 보니까 어렵겠네. 예. 이렇게 조금 학력 같은 거를 많이 따지는 편이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학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충당을 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게 전업화 돼버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학력 같은 거를 네. 예, 따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학력만 보고서 뭐 채용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어. 분들이.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강의료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일종의 출장 수당 같은 게 붙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먼 데로 갈수록 더 많이 붙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책값이라도 번다 하고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점점 정말 늪처럼 빠져들게 되는 게 이쪽이 이렇게 몇 탕 뛰다 보면은 뭐 네네. 그래도 뭐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먼 지역도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출장수당이 더 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마다하지 못하니까 자꾸 가게 되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발목 잡혀서 완전히 이쪽으로 전업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메인 강사 정도가 되면은 네, 그래도 섭섭지 않게 벌 수는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내는 돈인 건가요? 그렇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이제 얼마, 몇 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보통 한 10회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회를 하다 보면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더 영업적인 측면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반에 몇 명 이상은 돼야지 서로 수주가 맞는다 또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강사료 자체가 또 좀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정선이었었나 하여튼 그 굉장히 좀 논술 선생님이 좀 없으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같은 데서 조금 지원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다니시는 데가 지방이어서 뭐 기상학과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을 자주 갔었어요. 부산이 좀 수요가 많았었어요.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산동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갔는데 정말 너무 더운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살인적인 더위였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게 돼요. 뭐 인문계 선생님 한 분, 자연계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팀을 이루는데 그 산동네에 땀을 막 너무너무 쏟으면서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름에 부산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이 가셨던 선생님이
그 바지가 찢어지셨어요. 왼쪽이.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땀이 많이 차고 그러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맞아요. 살에 붙어가지고 천이. 예.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웠는지 알겠네. 네, 산 중턱에서 이거를 어쩌나 이러다가 예, 뭐 그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빼면 주고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비가 뭐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이렇더라도 일단 한번 수업이 정해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난감한 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강사가 안 나타나는 상황. 네네. 그렇겠죠. 네,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죠. 네. 바지가 찢어져도 가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네. 술 취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킨 그 선생님 있죠. 네네네. 택시 타고 속초까지 오셨는데 네네. 그 택시 요금은 끝내 얘기 안 하셨나요? 예, 얘기는 안 하셨는데 나중에 슬쩍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네. 뭐 한 38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다고. 그 왕복 다 쳐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자기가 사정해서 네. 좀 싸게. 38만 원. 택시 기사님 아주 개 타셨네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중후반 때 얘기잖아요. 2006년, 2007년 이럴 때가 가장 수요가 좀 많았어요. 그때 그래요? 논술이 많이 커지면서 네. 논술 전형은 되게 커졌는데 선생님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 2006년 그때의 택시 요금으로 38만 원을 쓴 거군요. 네, 왜냐하면 총알 택시를 또 타고 오셔야 돼요. 총알 택시. 예. 버스보다 빨리 갔어야 되니까요.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거기도 썼지만 지각이나 이런 게 네. 서로한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사에 좀 찍혀서 네네. 다음 수업을 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또 생겨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전에서 논술 학원을 하시나요? 그렇죠. 국어 논술 학원을 하고 있어요. 국어를요? 네, 저도 같이 늪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서. 근데 어떻게 장돌뱅이 생활은 청산하셨는데요, 이른바.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체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여자 선생님들은 어차피 오래 잘 못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윤선 기자님에게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 네. 확실히 논선생님이랑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술술 나오시네. 네, 저도 막 듣고 싶어요, 그 수업을.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네. 오히려 질문하는 제가 좀 많이 막혔어요. 네. 자,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이걸 엿볼 수 있는 통계가 있어요. 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2013년 지난해에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대졸 이상 학력 비경제활동 인구는 307만 8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3.2%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 명, 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0만 명 선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뭐냐 하면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일자리도 없는데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거죠. 예. 그래서 가사, 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년자나 그냥 쉰 사람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00년에 159만 2천 명이었는데 2004년에 20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9년 사이에 100만 명이 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년 15% 선에서 지난해 2013년에 18.9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학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 비싼 등록금 가지고 힘겹게 해서 졸업을 해도 네. 일자리를 잘 얻지 못하는 거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만큼 뭔가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겠죠.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면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대학원을 가잖아요. 아, 그렇죠. 점점 더 배우고 가방끈이 점점 맞아요. 길어지고 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또 자기가 투자한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네. 또 취업의 문이 또 점점 더 좁아지고. 그래서 석박사 이상의 학력자, 진짜 고고 학력자죠. 네. 이 사람들이 또 일자리가 또 없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의 실업률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교수님 돼서 네.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이제 시간 강사로 그런 분들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악순환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을 꿔봐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대학을 우리가 많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그거예요. 네. 저는 예전부터 좀 네. 바꿔야 된다 싶어, 진짜.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본인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100%. 누군가가 주입한 게 아니고. 누가 주입 모르겠어요. 너 언제 주입했지? 하여튼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다 이런 생각을 늘 드는데 진짜 그 맞는 말인데. 대학을 가려고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학도 많아지고 대학 등록금도 천정부지로 오른단 말이죠. 네. 올라도 그만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졸업장을 따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대학을 나와야만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고 또 뭐 승진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이 대졸자와 뭐 이제 고졸자 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학을 나온 사람과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산업 현장에 갔을 때 취업을 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받는 불이익들이 너무 크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일터에서 그런 차별 문제,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굳이 필요 없는 그렇죠. 학위를 따기 위해서 생돈을 들여가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고등학교 나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로도 안정된 삶을 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고 여기 통계에 나온 것처럼 오래 배울 만큼 배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진짜 이게 너무 순진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가면 돼요. 네.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일하겠다 그러면 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대학을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생활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바로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보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때는 그때가 아니고 좀 나이 들어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자기가 진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공부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청년들은 바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뒤늦게 난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뭐 중장년층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안 들어갈 텐데요. 아니 근데 네. 저도 그렇고 아니 다들 그러지 않아요? 좀 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아요? 아니 저는 공부는 여전히 싫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너무 좀 지적인가? 지적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덤시입니다. 예, 덤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요. 이 글을 이야기와 뭐 맞을까? 뭐 살짝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맞도록 한번 어떻게 하든지 짜깁기를 껴맞춰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훈아가 죽었다. 평생을 나가 아니라 너로 살았던 사람. 큰 나무 그늘에 기대어 밥벌이를 했으나 치사하게 빌부터 산 것은 아니었다. 짝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진짜로 보여야 했으니 음색부터 표정까지 빈틈없이 맞추느라 애썼을
그의 노동은 가상한 바 있었으리라. 그라고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는가? 담쟁이처럼 악착같이 달라붙고 기어올라 마침내 스스로 빛나는 순간을 빚어보고 싶은 열망이 그라고 해서 왜 없었겠는가? 김갑순. 향년 57세의 사내가 품었던 꿈은 자신의 이름을 건 음반을 내는 것. 이루지 못한 꿈은 아스라하고 빈소에 찾아온 나우나, 니후나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노래 한 소절 불러주었다지. 나 뒤에서 너로 사는 동안 비록 쓸쓸했을지라도 훗날 무덤가에 잡초 무성이 돋거들랑 자랑처럼 걸어나와 씩 웃어보아도 좋으리라. 시 참 좋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너훈아 씨가 올 초에 돌아가셨죠? 예, 너훈아 씨라고 네네네. 나훈아 씨의 그 씨의 이미테이션 가수, 네. 가수. 알아요. 예. 정말 그분- 똑같이 불렀는데. 그분이 네. 올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한 조시입니다. 박일환 시인이 써주셨고요. 네. 지면에 공개된 시가 아닙니다. 예, 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가 활동한다고 해야 강조점이 되나요? 제가에 있군요. 예, 네. 활동이라고 뭐하고 그냥 회비 내고 회원 있는 가입. 리얼리스트 100이라는 작가단체 네. 누리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로 한평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아파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단했을, 어쩌면 나훈아보다도 더 나훈아 같았어야만 했을 그 사람의 인생을 위로하고 예,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노동자,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네요. 있으면 네.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 자동차는 홍길동의 자동차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서 이 사람의 24시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24시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늘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돈이라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어떤 자존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 그래서 저 여기 장윤성 시민 기자님 글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아주 특이한 모습의 노동자죠. 예, 파견 강사라는 모습의 노동자들. 예, 이렇게 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그 불안정한 소동을 이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제 노동자로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이 오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 근데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떠오르지는 않네요. 자영업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하게 되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고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거 하면 언뜻 떠오르는 건 이제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이러면서 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새겨놓고 막. 네, 자기 이름으로 뭘 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대다수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기 이름과 그런 관계없이 거죠. 살지 예. 않을까 싶어요. 그 자존이라는 거죠. 자존. 예.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 그렇죠. 자기 노동을 팔아서 이제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네. 그 자기 노동을 팔면서 자신의 이름도 팔고 자신의 자존감도 팔고 예, 자신의 존재도 마저도 팔아서 그렇게 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내 이름을 지키면서 내 이름이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예, 나의 존재감, 예,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예.
이름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많으니까 예, 이 나훈아, 너훈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쓴 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줬습니다. 네, 참 좋은 시였고요. 오늘 퇴근길에 잡초를 한번 좀 들어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예. 자, 덤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한 캠페인입니다. 자, 이제 7월이죠. 네. 그러니까 달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새로운 캠페인을 또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달까지 가족에게 사랑의 문자, 네. 사랑의 카톡 보내기 이런 걸 했었는데요. 자, 7월 들어서 이제 캠페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캠페인인지 우리 최규하 씨 소개해 주실래요? 이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라. 네. 네. 안전 사각지 삼각 사각 할 때 그 사각이 아니고요. 네. 사각지대. 사각지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 지대를 그렇죠. 찾아라. 보이지 않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마철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때 비가 한창 와야 되죠. 이제 네. 장마철이 올 거고 태풍도 올 거고 그리고 4월달에 세월호 사고로 그 안전에 대한 좀 이 그 의식이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 저대로 있으면 위험한데, 저거 저렇게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은 건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진으로 체크닥 한 컷 찍어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못돼 있던 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최근에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지금 네.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식당에서 식당에 이제 소화전 같은 게 있잖아요. 소화전 같은 데 있으면은 거기는 앞에 뭘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불이 나면 그걸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식재료 상자 같은 걸 막 쌓아놓고 소화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렇게 소화기 해서 화살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배추가 쌓여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안전 불감증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서 사진으로 그리고 한 줄의 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어느 동네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장마철 수해가 예상되는 곳, 아니면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곳, 아니면 화재라든가 다른 어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곳이 보이면은 그거를 차카닥 찍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보고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네.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가 그걸 못 들으시더라도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건 안전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거를 다른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네. 응모 방법은요. 사소한 캠페인의 인증샷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참여는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eturnam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사실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곳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죠? 찾아봐야겠어요. 눈을 네. 부릅뜨고 네,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사교육 파견 강사들에게 21세기의 지식 이것들이여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꿈을 꾸시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장군 2. 만석군 3. 사냥꾼 4. 살림꾼 5. 소리꾼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시고요.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기자다고요. 연극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관객 오독입니다. 정답을 남기실 때 둘 중에 원하는 상품을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뭔가 예상보다는 되게 좀 무난한 답들을 제시했네요. 네. 보통 예. 5번쯤에 가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튀어나왔는데 오늘은 좀 무난하네. 꾼으로 끝나는 말들이 요즘은 네. 이제 꾼 그러면 뭔가 전문가, 선수 이런 의미도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지만 네. 주로 좀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노름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남봉꾼.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어서 네. 좋은 말들만 좀. 그렇군요. 자, 지난주 정답은 어떻게 되죠? 네, 지난주 정답은 4.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고요. 1, 2, 3, 4, 5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다국적 언어였기 때문에 모두 네. 정답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자는 카톡 메시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4번이라고 응모해 주신 노용재님이고요. 항상 응원할게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 외에도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은 아이스테루, 그리고 주댐무라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주댐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난다는 분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앞서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6월 23일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대졸 이상 직장인 2,515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1%가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지 못해 놀거나 직장을 얻더라도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현실. 이런데도 대학 입학이 교육 목표가 되어버린 고등학교. 우리 교육 시스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7월 첫 주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